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대운하는 없다.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늘은 중국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대운하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중국은 오랜 시간 남북이 단절된 채 살았기에 진정한 의미의 화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들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대운하를 계획했죠. 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몇백 년은 좋게 걸리는 일이었죠. 오늘날 국경과 국경을 잇고 또 넘나들며 관계를 이어가는 일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마음을 먹고 이익을 공유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땅을 파고 연결하고 다지고 이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세계 각국과 보이지 않는 운하를 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3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는 믿음의 운하로 연결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막혀버린 길 앞에서 묻고 싶어집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진심으로 묻고 싶어집니다. (12월 20일) 금요일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은 12월 3일을 기점으로 끊기고 망가져버린 외교 문제, 우리를 바라보는 달라진 해외의 시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등수학의 정승재가 왔다. 초등한국사 설쌤이에요. 수포자들 나야 정승재. 컴온! 초등교육의 판을 바꿀 정승재. 설미석의 단 꿈 같은 만남. 공부 초등버릇 고3까지 가니까. 한국영업경제인협회 전 국민에게 특별한 재테크 혜택을 준비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한국영업경제인협회 가입 후 카사요가 후원하는 기프트 10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120만 원 현금 혜택을 드립니다. 회원몰 혜택은 기본,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영업경제인협회. 이벤트는 25년 1월까지.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새 차 타고 싶은 사람들 주목! 현대 자동차를 구매하는 새로운 비법, 이름하여 안심 플러스 할부. 중고차 잔가를 70%까지 보장, 차값의 3분의 1만 매달 부담 없이 나눠내고 2년 뒤엔 타던 차를 그대로 반납하면 되니 완전 초대박. 자세한 내용은 지점 대리점 문의. 자담 맵소이킥 치킨이 어떤 맛이냐면 시속 200km로 막 달리다가 그러면 포탄이 터지는 전장에 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누워있는 막 그런 킥이 있다는 거지. 흑마늘 소이 소스, 강렬한 킥을 만끽하라. 자담 맵소이킥 치킨. 여러분은 지금 관점 있는 시사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주세요. 겨우 지워낸 계엄의 단어를 다시금 선명히 새기게 된 12월 3일, 그날 이후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을지, 외신들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오늘의 회원들 나오셨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산업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전주현 외신캐스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2월 3일이면 오늘이 20일이니까 한 17일 정도 지났는데 너무 오래전 일 같아요. 제 느낌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 사건들이 촘촘하게 벌어지면은 이게 상당히 시간이 조금 더디 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어떤 일들이 있어요? 뭐 의원님이야 당연히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회고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목숨의 위협감도 느꼈고 7개월밖에 안 된 정치인이잖아요. 너무 큰 걸 겪었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내고 일단은 국회에서 탄핵을 했다는 거는 제가 그때는 무서웠지만 딱 탄핵 시키는 순간 너무 긴박했고 딱 4표밖에
또 못 이겼잖아요. 맞아요. 되는 시간에 처음으로 정치하길 잘했다. 내가 이 역사적인 투표로 가를 던진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뭐 에피소드는 많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일상이 모든 게 다 박살이 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해오던 이제 뭐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그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때부터 단 한 자도 못 쓰고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뉴스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생활 패턴들이 일단 뉴스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상이 다 망개진 게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전주현 캐스터님도 원래 뭐 바쁘시긴 하지만은 네. 더 굉장히 많이 바쁘셨겠어요. 다른 데서 굉장히 갑자기 방송을 해달라는 연락도 많이 받았고 저는 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방송에 출연을 새벽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계엄이 터지니까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게 또 언론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모여 계시는데 나는 다음날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지? 방송도 그럼 다 못하는 건가? 약간 이런 패닉에 좀 빠져서 그날 하루를 거의 세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지금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야를 넓혀서 우리 이제 국가의 문제, 저희가 어제는 또 경제 얘기도 한참 했고요. 계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은 좀 외교 문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2월 3일 긴박했던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이거 제보 받았다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한미동맹을 망친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거를 외통위에서 얘기하고 방송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뭐 태극기 쪽 사람들이나 한미동맹 흔드는 주범이 돼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다시 들어가면 이게 제 책임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그렇게 혈맹이고 그다음 70주년에는 국빈 방문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그럼 그전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망친 걸 회복했다는 사람들이 계엄을 하면서 미국과 논의하지 않았고 계엄 터진 다음에 대사의 전화도 안 받았고 사실 뭐 새로 들어온 제보들 중에서는 대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블링컨이나 이런 고위층의 전화도 다 안 받았거든요. 미국 국무부 쪽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전화했겠죠. 전화했는 걸 실질적으로 조태열 장관이 안 받았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면은 적어도 받았으면 외교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공모 세력이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미 잡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반대했다고 했으니까 대통령한테 반대 큰일 난다. 70년 한미동맹 날아간다고 고언을 했다면 오히려 미국 대사를 받아서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걸 들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야죠. 근데 끊어버렸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적으로 그 책임하고 있는 외교장관이 할 것은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 느낌은 그 어린이들이나 이제 청소년에서 큰 사고 치면은요 무조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뭐 이실직고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여당 의원들이나 외통위에서 위원장이 뭐냐면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미국이 그거 지금 자꾸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물론 미국 대사관이 부인했는데 왜 당신 계속 미국 대사관이 그걸 그러면 자기들이 인정합니까? 외교적 레토릭에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받았으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본국에 얘들 원래 전화 잘 받는데 이번엔 좀 바쁜가 봐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화가 잔뜩 나서. 잔뜩 나죠.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급하고 굉장히 불만스러운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게 초점이 가야지. 그게 무슨 얘기를 했다고 초점. 왜냐하면 안 받은 거는 본인이 확인했으니까. 안 받은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성 좀 이렇게 건조하게 좀 보도를 한 것 같고 한국의 내정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중국은 좀 어떤 스탠스인가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보통 중국은 외국의 내정의 문제는 간섭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도 논평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미국 전화 받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일을 대통령이 저질렀어요. 예. 그게 이제 4차 담화에 나와서 느닷없이 중국을 언급하거든요. 예. 그 중국을 언급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진을 찍은 영사 사건 2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찍은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설렁에서 그 옆에 아마 국정원이 있나 봐요. 국정원을 찍은 영사 사건이 있는데 예. 그걸 느닷없이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게 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냐 하면 일단 개별 영사 사건이고 아직 결론도 안 난 데다가 네. 그리고 한국 법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간첩법을 시행을 못하는 이유로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이렇게 심각하게 중국의 간첩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민주당이 간첩법에 반대해가지고 이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뭐 이런 취지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데 얘기했던 이제 게. 그런 취지였는데 그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지금 간첩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적성국에게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북한에만 하고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외국어로 확대하자는 건데 명목상으로 외국어를 확대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걸 중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느닷없이 탄핵당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중국을 적성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거론되는 사안들을 보면 무슨 태양광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반국가 세력을 처벌을 해야 된다. 거기에 중국이라고 딱 명시를 또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광 받기 싫으면 그냥 해령법도 필요 없고요. 수용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중국을 내세우니까 중국으로서는 엄청나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외교 사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저기 뭐 사고 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참고로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95%는 중국산이기 때문에요. 중국산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술이 좋고 가장 싸요. 그래서 다 씁니다. 이거를 중국이 싫다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9%인데 전 세계 평균이 25%입니다. 지금 뭐 이거저거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다가 아리백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 다 망하게 생겼다는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고요. 다른 나라들 외신들은 좀 어떻게 이거를 바라봤는지 이 계엄과 또 비상계엄이 또 빠르게 해제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가디언지가요. 제목을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 이렇게 지으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비상계엄 도박에 윤 대통령이 판돈을 키웠다가 몰락을 자초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한국 대중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정치적인 오판이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가요. 한국에서 불명예한 퇴진 대통령이 드문 건 아닌데 윤 대통령의 몰락은 그런 한국 기준에서도 특수한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사실 권위주의적 과거를 청산한 이후에 이제 계엄이란 걸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예. 그런 계엄을 선포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뉴욕타임스가 탄핵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멀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요. 왜냐하면 북핵 위협도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무엇보다 이제 백악관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세계가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선출직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엄 해제 후에 좀 외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불쾌했던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 동맹을 한국과 맺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뭐 미국 의회에 가서도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에 바이든 대통령이 배신감도 느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미국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에도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강한 심각한 오판이다 막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들이 좀 세게 나왔어요. 예, 저는 미국 한미동맹 사이에서 미국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대놓고 물론 아주 초기에 상황을 모른다고 얘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외유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위층도 난 TV 보고 지금 알았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사태 파악하고 말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꽤 빨리 계엄이 해제되고 나네 꽤 빨리 그냥 완전히 선을 걷는 정도로 강력한 특히 커트 캠버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과 북중러 이란 이게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대결 구조 특히 이 권위주의 국가들 군을 대해서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연대를 했고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또는 자임했던 게 한국의 윤석열이었으니까 네. 지금 이거를 그런 식의 가장 반민주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미국한테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죄송합니다. 미국은 또 한 60, 70년대 과거에 독재자들을 지원했던 데 대한 이미지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게 오래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사실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물론 일각에서 이걸 성공했으면 미국이 어떻겠을까 하는 가정적인 질문도 있지만 예. 일단 미국은 확실히 이렇게 강한 의조로 선을 걷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좀 이거에 대해서 실망감도 많이 표현을 한 것 같고 강하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정권 교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은 트럼프 정부의 입장도 차기 정부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지금 그쪽에서 반응하고 있나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 말 많은 사람이 북한 얘기를 저렇게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선거 때 제일 이 해리스가 공격했던 게 이 민주주의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 특히 2020년 선거에서 지고 나서 2021년 1월 6일 날 의회 난입 이게 난동. 약간 우리가 겹쳐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걸 선동했던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무장 민간인이냐 아니면 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 차이는 있지만 예. 그리고 그런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끔 뭐 가볍게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필요하면 군대라도 동원해가지고 이루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트럼프가. 그다음에 많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임 첫날은 자기가 독재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윤석열의 마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추정이 하나가 있는 거군요. 네. 예. 우리가 보통 미국 민주주의에서 트럼프는 우리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는 반대편을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 자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얘기를 하면 지금 끝난 윤 정부를 지지해야 되잖아. 지지를 못하고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선을 꺼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노선이 정해지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북한하고는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 하지만은 지금 한국은 조금 뒷순위로 밀렸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원래 아까 교수님 중국이 원래 뭐 내정 간섭을 안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런 식의 어떤 뭐 쿠데타라든지 뭐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진압되는 과정 아니면 이제 민주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 중국을 좀 이 중국이 뭐 그렇다고 완전하게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보는 시각도 있나요? 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천안문 사태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트럼프처럼 트럼프도 자신이 한국의 지금 시민들이 드러나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불편할 텐데 중국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완전히 다른 정치 체제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중국에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중심을 두는 것은 한중 관계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생긴 것에 대한 일종의 기대 같은 게 크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이 계속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한 것에 대한 또 하나의 기대 같은 것도 있고 그것보다 제일 큰 것은 한국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들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고 예.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 체제를 불문하고 모든 세계의 시민들이 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워하는 예, 거 그런 것들은 여러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도 와우 이렇게 트위터 X에다가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건데 그 외신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이 불법 비상계엄을 비롯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보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일본 언론들은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 중심으로 일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국제관계라는 게.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그동안 좋았던 한일, 뭐 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의 내년 국빈 방일이 어려워졌다라면서 한일 외교가 사실상 정지됐다. 앞으로 일본 정부 외교 전략을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압박이 심해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예. 또 미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이 안 그래도 동맹을 방위하는데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이런 사태를 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서 불안정하다라는 인식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동맹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인식을 더 강화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통상 압박이 바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외 입지를 더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모로 조금 우리 외교적 입지가 좁아진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몇 번이나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지적한 건데 지금 세계가 격변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등장해서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 세계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한반도 정책도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비핵화 중심의 세계 핵확산 전략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무역은 단절되어 가고 있고, 기존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기에 유능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네. 유능하는 것까지 바라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파이브 아이즈 그래서 5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이 회동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직을 유지할 경우에 2025년에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가 열리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많은 국제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런 거를 좀 전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아까 필립 골드버그 통화문 하고 또 이건 또 다른 제보를 받아서 복수의 사실은 우방국한테 받은 거고요. 예. 이 문제는 이것도 제가 꼭 에이펙을 흔든 것처럼 해서 또 제가 지금 또 경주 분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데요.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 모였다는 것은 제가 파이브 아이즈란 말을 안 했어요. 좀 민감해서. 근데 제가 외통에서 얘기하는 순간 중앙일보가 또 단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라고. 예. 그러니까 또 제 말에 제 제보에 또 한 제보에 신빙성이 더해지잖아요. 실제로 만났던 건 맞고요. 제가 들은 정보는 미국은 따로고 나머지 4개국 것들이 결정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조건은 윤석열이 계속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왜냐하면 불과 5년 전에 칠레에서 에이펙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똑같이 정치 시위가 격화돼서 17일 전에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빨리 정치적 그 과정을 복원하고 윤석열 물러나면 아무 문제 없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계엄도 계엄이고 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 세계가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교 국가 수반이니까 외교할 때 대표를 하는데 그 대표하는 사람이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면 못하죠. 그래서 에이펙을 포함해서 정상회담에 이 정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고해야 되는 걸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의견 수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그 중국
미국의 지금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중 한국 대사로 지금 내정이 됐었잖아요. 언론 보도가 꽤 전에 나왔는데 지금 이게 임명되는 절차가 완전히 중단이 된 거죠, 지금. 이 김대기 대사는 특임 대사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임명을 특별히 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뭐 임명을 굳이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임명을 했을 때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펙 문제와 에이펙 문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 실효성을 가서 대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임명을 했었다고 했을 때 지금 특임 대사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의중을 중국에서 반영시킬 채널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렇죠.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넘어서 되는 건데 그러면 본인의 후임 임기 말기와 겹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대사를 상대해서 큰 일을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중 대사로 내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약간 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미일 동맹만 강조를 하고 중국하고 사실상 적대적으로 좀 있는 스탠스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예, 당연하죠. 정재호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중국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 퇴임사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좀 시작부터 끝까지 교민 문제, 뭐 직원 다루는 문제, 대언론 문제, 대중국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바꿨을 때 중국은 상당히 기대했죠. 이제 그나마 다시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것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줬기 때문에 한국이 윤석열 정부가 좀 제대로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 기대를 사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비자 면제도 자기네들이 먼저 실시해 준 거였고 그런데 이번에 제4차 특별담화에서 중국에 대해서 쏟아낸 것을 보면 이 정부하고는 사실상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교류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만큼 센 발언을 한 거예요. 하나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첨사인데요. 저는 뭐 지금 와서 김대기를 주중대사로 파견하는 거 부적절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국의 아그레망은 나왔거든요. 예. 근데 한국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권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받는 나라에서 비자를 받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한국 신년 대통령이 신임장을 주는 것이고 저쪽에서 허락하는 건 아그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런종섭 사태 때는 신임장이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온 거죠. 하여튼 복사를 해갖고 이제 아그레망을 받는 건데 이번에도 아그레망은 중국에서 왔다는 건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임장을 못 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되돌리게 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또 하나의 외교적 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짚어보자면 또 계속 짚긴 할 텐데 그나마 좀 중간에 우리가 위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빠르게 민주적인 어떤 질서, 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한 것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거가 있겠죠, 설마? 그렇습니다. 일단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미국 언론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최대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일 가능성이 큰 전복 시도였다. 하지만 한국이 다행히 이 시험을 견뎌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만 이번 한국의 일은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있고 또 자유에 대한 열망이 그 보편적이라는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계엄령 선포를 한국이 신속하게 거부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좀 힐링이 되네요. 네, 칭찬도 받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냥 돌이켜 보면은요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국난이 오면 다
다 제각각이고 제잘난 맛에 살고 막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도 뭔가 국난이 오면은 옛날부터 쫙 뭉쳐가지고 사람들이 인성이 너무 좋아져요. 예, 갑자기 착해져요. 진짜 말 안 듣다가 갑자기 좀 착해지고 쫙 했다가 또 해결되면은 또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쫙 하러 가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첫날 제가 이제 그 경찰들하고 30분 동안 씨름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차가 아침까지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밤새도록 있었어요. 예. 근데 아침에 스크래치가 하나 안 나요. 그런 시위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저도 그 한 외신하고 한 10수 차례 인터뷰를 이 말을 하면 되게 놀라요. 그 차가 누구든지 시위대를 흥분시키는 게 앞에 있을 때는 예. 적어도 스크래치가 뭐예요? 다 때려 부술 텐데 지금까지 심하게 다친 사람 없죠. 예. 근데 그걸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만 잘하면 되는데 일단 근데 이게 지금 이 이후에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지난주에 정지가 됐는데 여러모로 조금 뭐라고 했대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징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지금 심지어 이 외교부 부대변인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분이 이제 용산에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용산에서 행정관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에 왔는데 실제로 외교부 그날에 대사래요. 장관이나 차관이 전혀 안 보였잖아요. 예.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하고 나서도 외교부 입장이 어정쩡했어요. 대통령의 그거를 지지하고 지금 이런 부대변인의 얘기처럼 합리화할 거냐. 물론 아니면 완전히 반대했던 기조로 굉장히 좀 불분명했고요. 이런 기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교부 장관 몰래 바이패스를 하고 용산에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돌렸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부대변인이 왜 돌립니까? 아는 외신이나 기자들한테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번 계엄은 불가피했다. 예, 불가피하고 불법적이지 않았다는 예. 내용인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계엄 해제된 이후 30시간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제 불법적인 게 드러나고 이게 잘못됐고 해제가 됐는데도 그 논리를 30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부대변인이 장관 모르게 보냈다는 거는 진짜 이건 하극상이죠. 아니 근데 개인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언론한테 무슨 뭐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도 언론한테 이거를 주는 게 개인적일 수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런 일종의 반동의 시도는 끊임없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탄핵을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법률만 따지고 그 법률을 충족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태를 만든 핵심에는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공화국으로 우리가 만든 그 결정적인 우리들의 하나의 그 습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뭐 갑자기 어떻게 된 모든 걸 법으로 다 끌고 온 결과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거시적으로 밖으로 빠져나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외교, 국제관계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구체적인 법률 따지기 이전에 이 정권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만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 그게 어떤 정당이 됐든 어쨌든 이 윤석열 레짐이라고 하는 거는 끝내야 된다. 끝내야만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끝내지 않는 이상은 저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계속 드러날 테고 그러면 우리의 국격과 우리의 국익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도 갈등을 빚은 게 좀 나왔는데 러시아 외무부 자하로바 대변인이 지난 18일에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주동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견해를 질문받았는데 한반도의 현 상태를 붕괴시키지 않고 북한과 긍정적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어이없는 게 러시아는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기 전에도 한국의 상황이 훨씬 더 불안하다 그랬어요.
아, 우크라이나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보다 자기들보다 러시아보다 한국 한반도가 훨씬 위험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북한의 우려가 이해가 갔다. 예, 그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북러가 협력을 하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자꾸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쪽에서를 보면 한국 쪽이 훨씬 더 불안정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방벽을 세운 것도 어쩌면 동해안하고 이쪽에 방벽을 세운 것도 자기들 내려올 것 같은 방법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한은 불안정한 정권이 뭔가 할 수 있다는 데서 안보 위협을 북한이 훨씬 더 느낀 거죠. 역설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조용했던 게 한반도 상황을 여기서 끝나게 하는 왜냐하면 무인기 보냈잖아요. 원점 타격 지시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북한이 만약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북한이 냉정하게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무인기도 이제 굉장히 2km 상공에서도 소음이 들려서 다 발각되는 이런 연습용 훈련급 무인기를 우리 군이 보냈다라는 의혹이 이제 불거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원점 타격하라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의 원점 타격하라 한 거를 합참의장이 거부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어서 그거를 좀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국방부가 부인도 시인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사실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러시아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면 이제 뭐 우리가 빌미를 준 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빌미가 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러시아에도 지금 계엄이 안 돼 있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계엄이 안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 한 거란 말입니다. 러시아가 보기에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견제해야 될 자세는 지금 이 시기에 외국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주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외교부를 맡아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말할 것도 없이 이 정도는 조금 도를 넘은 비평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건 강의한 거는 맞고요. 다만 그럴 빌미는 우리가 충분히 주었다라고 보여지고 내용상으로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또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 여러모로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일본하고는 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전주현 캐스터께서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니까 좀 굉장히 우려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싫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28시계로 일본 총리하고 통화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부터 제가 아까 말한 외신들한테도 Who's the boss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한국을 장관 보스가 누구냐 권력이 누구한테 있느냐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완전히 탄핵 안 됐으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때로는 헌법의 틀에서 우리가 간다 외교부의 자세는 또 지금 헌법 틀 안에서는 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윤이. 그다음에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외국에 보기에서 이 빨리 수습이 안 되면 누구한테 가서 정확하고 중요한 일을 얘기할 거냐가 불분명해지니까 이건 우리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못 하게 되고 경제나 외교나 지금 사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게 정상 외교가 가능할 것인가 그게 좀 우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시바 지금 사실상 바이든도 떠나죠. 이시바도 떠나죠. 윤도 떠나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지금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누가 가는 것도 이상하고 임명하는 것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주현 캐스터님, 지금 외신들은 네. 한국이 앞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좀 전망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 트루도 총리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관세를 25% 물리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51번째 주가 네, 되라. 주지사가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트루도 총리가 바로 말하라고로 달려갔는데 결국 하고 온 얘기는
국경을 좀 더 통제를 잘해서 불법 이민이 안 흘러가도록 해주겠다 뭐 이러는데도 지금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캐나다는 굉장한 미국의 우방인데도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무슨 트럼프 당선인이 만나기도 이게 좀 애매한 거고 뭔가 권한의 범위가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약한 고리를 잘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타겟이 캐나다 다음 타겟이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도 지금 다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한국 등이 바로 그 타겟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걸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프랑스도 이제 마크론 대통령이 또 총리 임명한 것에 또 의회가 반발하면서 지금 행정부가 붕괴돼서 신용 등급이 또 강등되고 막 이런 지금 상황도 있고 전 세계가 난리다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행정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교수님 모시기에 지금 뭐 얘기했듯이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압박을 할 거잖아요, 한국을. 네. 뭐 이미 방위비 지금 올리겠다, 뭐 한 13조 원, 14조 원 올리겠다. 네. 현행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내고 있는데 네. 거의 10배 가까이 올리겠다 등등등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통상 압력이 있을 텐데 네.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앉아있으면은 조금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인지상정으로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완전히 한국을 패싱하고 있거든요. 예.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유가 아까 뭐 김정영 의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는 아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해리스의 편을 들었다는 것, 그 줄에 완전히 섰다는 걸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랬거든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격상 이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첫 시작부터 트럼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는 삐그덕거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하고 안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하고는 잡술공업이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하려는 대부분의 정책을 반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안 맞아요. 그중에 하나가 관세 정책이 그렇고요. 대북 정책이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정책이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거의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에 다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트럼프의 공격에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트럼프도 바이든처럼 중국 공격에 전폭적으로 매달리면 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느슨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 주석을 취임식에 오라고 초청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60% 때리겠다는 관세를 10% 때리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럼 전면전을 하지 않을 거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아니, 10%면 다른 나라보다도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 우리는 25%까지 올리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동맹들한테 25%를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누구가 타깃이냐 하면 무역 흑자를 받는 국가들이 타깃이에요. 그럼 한국은 제일 타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역 흑자가 특히 이제 대중국 무역 흑자가 이제 무역 적자로 이제 전환이 되고 막 그러면서 오 양만큼 미국으로 흑자가 올라갔거든요. 흑자가 올라갔어.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개인적인 스타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을 끊임없이 폈던 게 사법 리스크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검사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트럼프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해피면 검사 출신이고 뭐 그래가지고 해리스도 검사 아니야? 해리스도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게 눈에 띄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하는데 날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모로 의도적 발언이라고. 예, 의도적 발언이라고 네, 보여요. 예, 잘한 발언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억울한 게 뭐냐면 500억 불 중에 왜 이렇게 많냐, 작년보다 많아지냐 하면 500억 불 확실히 넘어갈 텐데요. 세계 8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억울한 게 뭐냐면
미국에 투자하던 걸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던 것들을 가는 게 수출 방식으로 가가지고 많이 부속품이라는 공장 세울 때 이런 게 많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한테는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500억 불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때리기 좋으며. 근데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중국 다 우회 수출해 왔어요.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 맞으면 그 또 유탄이 우리한테는 날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의 공격에 전 세계가 떨고 있지만 우리가 맷집이 제일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정부 공백까지.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저도 걱정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됐든 빨리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 됐든 뭐 그런 불확실성이 큰 것 같은데 외신에서도 그런 관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불확실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더십 예. 공백이 아주 길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이론상으로 계속 미뤄져서 아주 길면 최장 8개월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예. 과연 이동안 한국의 정상 외교가 작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시대는 굉장히 많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려고 일본은 지금 뭐 전직 총리의 부인도 달려가고 있고 뭐 손정희 회장이 가서 굉장한 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걸 누가 조율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더군다나 이 북한 문제 때문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최측근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 독일 대사를 최근에 북한을 담당할 대통령 특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뭔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는 정상이 없으니까 네. 우리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더 먼저 만날 가능성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걸 그냥 마냥 아니다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한국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뭐 외교 정상화가 빨리 돼야 된다라는 건 모두가 생각할 텐데 신세계 정용준 회장이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랑 친해서 지금 미국에 체류하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그 기업인한테 이거를 외교를 맡겨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한마디씩 해주시죠, 의원님. 그 민주주의의 의원을 보면요, 이게 예측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윤석열, 독재, 왕정의 차이가 뭡니까?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하면 비상계엄도 때리고 정책도 바꿔버리는데 예. 이 민주주의 회복이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빨리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아까 말한 복원력이라는 것이 되면 신인도도 높아지고 경제도 안정이 되고 외교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당 의원들이나 지금 이 과도기를 맡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정말 국가를 생각해서 빨리 수습하는 데 초점해야지 자꾸 정치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여기에 개입시키면 시킬수록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사표를 던졌잖아요. 예. 그게 이런 사태를 겪을 때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면 자기가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법률적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주역들은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뜻에서 사직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고 누가 다음에 집권당이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익과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국익에도 국격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시기가 트럼프가 돌아오고 있고 세계가 엄청난 폭풍이 휘말리고 있는 시기에서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첫 포맷이 세팅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잡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우리 그 시기를 지금 탄핵 정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니 빨리 임명하라고 또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기간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참 걱정인 것 같은데 전지현 캐스터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불안한 게요. 뭐 앞이 안 보이는 상태도 불안하겠지만 앞으로 언제 어떻게 착착착 뭔가 계획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면 되겠지라는 것 때문에 좀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상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뤄질지 뭐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좀 내려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외신캐스터로서 K-팝이나 K-컬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과연 세계가 K-정치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인가. 이곳에서 국민의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이걸 정치권이 좀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또 우리가 잘하면은 또 박수갈채를 받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오늘은 세 분과 함께 개엄 후 달라진 외교 회화하는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칼럼입니다. 배신자. 12월 20일 이현종 논설위원이 문화일보에 쓴 보수의 진짜 배신자 칼럼 중 일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각하는 것은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당이 쪼그라든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 보수는 부정선거괴담, 극우화 등으로 수도권 유권자와 괴리되고 혁신을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됐다. 2008년만 해도 범보수가 수도권에서 82석이었는데 2016년 37석, 2024년 19석으로 급격히 존재감을 잃었다. 쥐새끼, 부역자, 레밍.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직후 탄핵 반대파가 찬성파를 향해 던진 말입니다. 배신자 타령 중 보수 정당은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보수의 진짜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필자는 말합니다. 의리는 국민에게 지켜야 합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발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보이는 라디오가 기존 CPBC 뉴스 채널에서 CPBC 라디오 채널로 이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at a wonderful